중점 방제 대상 병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숭아 우리 병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복숭아 병이나 충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최근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것이 이제 세균성 구명병과 이제 우리가 탄저병. 물론 복숭아 회성병도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세균성 구명병과 탄저병이 실제로 우리 복숭아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두 가지 병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균성 구명병은 요 월동하는 병입니다. 월동하는 병인데 가지 개양부, 가지에 그 병반에 붙어 있다가 봄에 이제 전염이 보통 비바람에 의해서 개양부에 병반이 붙어 있다가 이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이제 병이 전염을 해서 침입을 합니다. 침입하는 부위가 이제 기공, 그 잎에도 보면은 그 뒤에 숨구멍이 있어요. 잎 뒤쪽에 그 기공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서 찢어진 상처라든지 그 상처를 통해서 안 그러면 노린재가 찝어서 과일에 피해를 냈다든지 이런 기공이나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고 발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균성 구명병 이제 등록 이제 발병이 되면은 농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방제가 안 된다. 그 모든 병들은 실제로 방제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병이 오기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균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 병원균을.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제 약제로서 등록된 약제로서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 약제들은 세균성 구명병 세균성은 어차피 잡는 거는 마이신밖에 없습니다. 마이신이 항생제밖에 없고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병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의 환경, 기상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때는 세균성 구명병의 병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억제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약제를 제때 살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균성 구명병 등록된 약제들이 이 옥솔린산, 가마이신 이렇게 스트랩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쭉 있습니다. 디아논까지. 이런 그 약제들이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농가에서 알았어야 될 게 이 약제들이 무조건 항생제는 다 좋은 것, 약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농가에서는 이 잘 듣더라 싶은데 그 약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용 기작. 여기 보시면 옥솔린산 같은 경우는 핵산 합성을 제한해요. 이걸 세포 분열을 해도 적게 세포 분열을 방해해버리거든요. 그런 기작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가, 라, 아, 차, 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들이 모두 약제 그 기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같은 계통의 약을 시키면 라 계통 이걸 연거푸 한 3회 정도 이렇게 치면은 병해충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 요 기작들을 참고로 해서 자 교호로 한 약을 쳤으면 그 다음에 바꿔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그 항생제 잘 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항생제 많이 먹으면 나중에 마음이 아플 때 약발 안 된다고. 그 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약을 치실 때 이 약을 항생제만이 아니고 그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교호로 그 기작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호로 살포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이 좋고 나쁜 건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작이 틀릴 뿐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살균 작용, 정균 작용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살균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옥솔린산 같은 경우에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요거는 살균 작용은 그 식물체에서 성장하는 세균을 직접 죽이지만은 증식하지 않고 휴직이 증식하지 않고 있는 멈춰 있는 상태 그런 세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의 세균은 안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정균 작용은 뭐냐? 직접 살균을 하지 않지만은 세균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해서 또 면역 체계까지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병균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 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살균작용과 정균작용 약제를 교로 이렇게 쳐줘야만이 체계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약제가 좋다 그러니까 정균작용 약제만 계속 쳐버리고 아니면 살균작용하는 약제만 계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휴지기 상태의 세균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다시 또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옥솔린산 같은 경우는 살균작용을 하는 약제고 스트랩소마이신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런 약제들은 정균작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아시고 자, 방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균성 구연병 같은 경우는 월동 후에서 개화기 역시 꽃봉오리 상태야. 꽃피기 직전까지입니다. 개화하서는 꼭 약을 치면 안 됩니다. 개화하기 전까지 그 시기에 보호살균제 위주로 쳐라. 우리가 보호살균 대표적인 거 있습니까? 복숭아에서는 석회보르도액이 그죠? 석회보르도액을 치면 효과가 있다. 오늘 병균의 밀도를 병원균의 밀도를 최소한 낮춰줘라. 그 다음에 정균작용 약제. 요거는 꽃이 지자마자 바로 정균작용 약제. 아까 스트랩토마이신이라든지 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그런 약제죠, 그죠? 거기 이제 정균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거기 뭐 우리가 성보사이클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그 농용신 계통들이 그 약제들입니다. 그 약제를 일단 꽃이 지자마자 약을 쳐줘라. 꽃 지고 난 후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세균성 구연병이 발병이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온다든지 또 비가 안 하더라도 한 4월 말 5월 초 되면 이제 병균이 발병이 됩니다. 그때는 발견될 때는 살균작용, 균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쳐줘라. 그 다음에 균을 직접 죽였으면은 그 다음에 5월달, 5월 중순, 5월 하순 이래 가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정균작용 약제를 쳐줘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약을 제때 적당한 약을 쳐주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이는 체계적인 방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균성 구연병의 가장 또 효과적인 석회보르도액입니다. 이 석회보르도액은 다른 약제들도 비싼데 석회보르도액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아주 저렴하게 뭐 500리터 하는데 한 2만 원 또 채, 3만 원 채 안 듭니다. 그래서 만든 저렴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석회보르도액 조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석회보르도액 호칭을 보시면은 66식, 48식, 뭐 42식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에 숫자는 66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 1리터에 유산동 6g, 생색 6g. 여기 이제 여기 쉽게 말하면 성분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르도액을 만들 때 유산동하고 생석회를 섞어서 만드는 그런 약제인데 여기 유산동이 얼마 들어가느냐 생석회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가 요 부르는 호칭이 틀립니다. 48식은 유산동이 4, 생석회가 8.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유산동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00리터 만들 때 우리가 66식을 만든다는 것은 유산동 3kg, 500리터에 3kg, 생석회 3kg, 5, 6이 30, 3kg. 그래서 66식이라고 합니다. 요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자, 석회보르도액 만드는 과정이 우리 일반 대부분 농가에서 이 보르도액이 그 보호살균제라서 그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에서는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친다면은 이것만 잘 만들어 쳐도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을 한 뭐 절반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발생을.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걸 잘 지켜서 제대로 만들어서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산동액입니다. 유산동액을 만드는데 먼저 유산동을 따뜻한 물에 그 유산동을 넣고 녹입니다. 여기 찬물에서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 그래서 유산동을 녹이고 유산동액을 이제 다 녹았으면은 3kg, 500리터 같으면은 3kg 더하겠죠. 유산동 3kg를 넣고 따뜻한 물에 이 유산동을 녹여서 그 유산동액을 녹인 후에 그 찬물을 이제 채워주면 돼요. 500리터를 만든다면은 한 400리터 정도 찬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 통에. 그래서 유산동액을 만들어 놓고 400리터 정도를 만들어 놓고 다음은 준비해야 될 것이 유산동액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석회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석회액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 이제
소석회 분말, 생석회를 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생석회를 넣고 이제 소량의 물, 3kg에 생석회 3kg에 그 보통 우리 페트병, 우리 페트병에 그 물 한 병 정도 1.8리터죠. 그 정도 양을 첨가하면은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김이 많이 납니다. 그게 이제 생석회가 소석회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소석회가 변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열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여기 이제 전체 한 500리터를 만드니까 유산동액을 400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100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소석회 액을 100리터 만드는 거예요. 50, 100리터 요거 400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섞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만들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섞느냐. 섞을 때 섞는 순서가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섞을 때 유산동액을 이 많은 양을 생석회에다 이렇게 섞어야 돼요. 반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석회에다가 유산동액을 부어줘라. 그때 부어줄 때 문제는 요거를 이제 잘 젖어주면서, 안 젖어주면 잘못하면 결정체도 덩어리도 생길 수 있고, 잘 저어주면서 해라. 빠르게 젖어라. 그 다음에 요 통은 금속 제품을 사용하지 마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속 제품을 활용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요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럼 석회 보르도액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요 과정만 잘 지켜주면 가장 이상적인 보르도액이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농가에서 안 지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약차에 할 때는 요 방법을 하면 됩니다. 두 통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약차에 부어야 되니까 생석액을 먼저 약차에 붓는 거예요. 생석을 약차에 부어놓고 그 다음에 약차를 시동을 켜서 막 돌리면 교방기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 돌리면서 유산동액을 서서히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시동을 켜놓고 교방기를 돌려주면서 유산동액을 서서히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 그 문제는 뭐냐? 이걸 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생석회, 소석회 과정, 요거 아까 제가 생석회, 소석회 과정 요거 이야기 했잖아요. 물을 한 1.8리터 부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물 막 말버리는 거예요. 그 석회를 화학 반응 안 일으키는 거예요. 소석회 과정을 안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유산동액에 생석회를 부어본 거예요. 생석회에다가 유산동을 부어라 그랬는데 유산동액에 생석회를 부어보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물을 좀 조금씩 100리터 해가 생석회 놓고 유산동액 놓고 이렇게 같이 섞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 500리터 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혼합할 때 잘 지어주고, 그 다음에 금속제 용기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잘 지켜서 만들면 가장 이상적인 보르도액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이 보르도액은 강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으로 약효를 발휘하는데, 이게 약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약알칼리성이나 산성용액, 알칼리지만 강알칼리 아니고 약한 알칼리성이거나, 안 그러면 산성용액이 돼서 약효가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과정을 잘못 만들다 보면은 그 약 만든 입자가 커져가지고 결국 약을 치게 되면은 약차 노즐에서 막혀서 노즐을 막아버리고, 잘못 만들어진 약은 또 산성용액이 되면은 약효 발생도 되고, 그래서 약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석회 보르도액만 잘 만들어서 그 예방 위주로만 많이 쳐준다면은 병원균의 밀도를 절반 이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이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작년, 저작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기에 이게 이제 어릴 때 나오면은 뭐 따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과일 실컷 캐서 수학기 다 돼서 이제 탄저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탄저병이 들어와버리면은 복숭아에는 회성병도 마찬가지고, 이 탄저병이 들어오면은 거의 수학기에 딸 과실이 없어요. 딸력하면은 과일이 없어. 그래서 이 탄저병도 막기 어려운 것이, 일단 탄저병도 한번 들어오면 눈에 우리가 보고 탄저병이 보인다 싶으면 한번 늦은 거예요. 방제 적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탄저병 무조건 예방 위주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병원처를 아예 많이 좀 제거를 해야 되고, 또 기상이 큰 작용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수학기 비가 와버리니까, 그래서 탄저병을 막는 거는 우리가 이제 봉지를 씌우면 어느 정도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인력이 그만큼 안 따라가다 보니까 봉지를 못 씌우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일단 탄저병 이게 한번 오면은 아주 이제 막기 어려운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탄저병들인데요. 보시고, 이 방제가 왜 어려운지, 우리가 이 잠복기가 아주 깁니다. 탄저병은. 그래서 과일에 이제 좁쌀처럼 점이 딱 끼잖아요. 그럼 탄저병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 오기 전에 탄저병은 미리 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포자가 이 포자 한 개에 한 2,000개, 포자각이라고 있는 포자각 안에 포자각 한 개에 한 2,000개 이상의 이제 포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저병 한 개 병반에는 이 병반에 2,000개 이상의 포자가 있으니까 그 포자 안에 또 이제 1,000개 이상의 분쟁 포자각이 형성되니까, 그 탄저병이 병반 한 개에는 거의 200만 개 포자죠, 그죠? 200만 개 포자, 이만큼 포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저병 발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탄저병 방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방제 또 어려운 것은, 탄저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과일이 움푹 들어가 버립니다. 안쪽으로 병균이 침입해버리죠, 그죠?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약제를 칠 때 이 약을 치더라도 표면에 이렇게 묻잖아요. 표면에 묻으면은 충분하게 이 아랫부분까지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제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제 사용 방법으로서 이제 탄저병은 무조건 유광으로 보일 때 늦은 시기다. 예방 위주로. 예방이 한 7월달 6월달 하순이 지나가면은 탄저병 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탄저병 약이. 그 다음에 비가 온다. 그러면 보통 평상시에 내가 열흘이나 일주일간 약을 치더라도 비가 오면은 그 사이에 무조건 탄저병 약이 들어가야 돼요. 기상이 비가 많은 해는 무조건 그 사이에 방제 예방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칠 때 보통 우리 농가에서 약차로 그냥 이렇게 쑥 뿌립니다. 뭐 저속 3단 간다든 약간 고속 1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무조건 저속 1단, 저속 2단으로 천천히 가야 되고, 양량을 충분히, 이는 탄저병은 수화기에 탄저병을 예방하는 과실에 충분하게 약이 묻어야 돼요. 그래서 약차가 아닌 실제로 약장대로서 실제로 그 예방 위주로 탄저병 올 시기 비가 온다, 원래 탄저병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예상되는 경우에 그 약장대로가 과일에 듬뿍 흐를 정도로 쳐버리면은 탄저병이 훨씬 적습니다. 그걸 직접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차로 칠 때 과일에 충분히 약이 안 가서 제대로 그 약이 안 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저병이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제도 이제 뭐 잘 든다 하니까, 실 받고 잘 든다 하니까 실 받고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럼 약을 여러 가지 그 기약에 맞게 교호로 살펴야 약을 잘 듣습니다. 그 탄저병 방제 약제는 이렇게 이제 살균제가 한 73가지 정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제 카, 다, 사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탄저병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카라는 요거는 보통 보호살균제 종류입니다. 보호살균제 종류고, 다, 3이나 4, 5 요거는 이제 보호치료살균제, 그거는 약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해충 방지할 때, 야, 보통 우리가 이제 살균제, 보호살균제, 치료살균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치료살균제만 쳐서도 안 되고, 보호살균제만 쳐서도 안 돼요. 이걸 교호로 섞어가면서 제때 곧 기작에 맞춰서 그때 쳐줘야만이 방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탄저병 일단은 잠복 기간이 길어서 예방 위주로 약제 살포를 해두고 한 10일 간격 약제 살포를 필히 지켜라. 자, 기본 방제 전략은 6월 상순, 6월 달부터 이제 탄저병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5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수학기에 탄저병은 6월 상순에 들어온다. 카아군 계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카아군 계열을 하는 거는 요거는 보호살균제예요. 보호살균제 계열 제품과 그 다음에 다 3원 중에 치료살균제 계열, 치료살균제 계열 제품으로 처리해라.
장마 전에는 일단 보살균제 계열로 일단은 약을 쳐서 병원균이 들어올 수 못도록 차단을 좀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장마가 종료된다든지 중간 장마 시점에는 그 이제 치료살균제. 치료살균제는 침투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과일 안에까지 침투를 해서 병균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살균제 다3이나 4원 계열의 제품을 방지해라. 그다음에 방제력 중심을 살피를 하되 강원시에 비가 온다면은 그 사이에 보고살균제를 한 번 더 쳐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봉지를 씌우면은 복숭아 탄저병은 봉지를 씌웠을 경우에 한 50% 정도 줄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염원, 병균이 감염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을 좀 없애야 되겠죠. 그죠? 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병균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탄저병을 방지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탄저병 방제는 약간 이게 뭐 수학계 최근에 탄저병이 발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농가들 거의 수확을 못하는 그런 데 있으니까 탄저병이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방제를 잘 지켜가지고 해주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이제 수확 직전에 사용 가능 약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확할 때 농가에서도 한손에 하시는 것이, 자, 수확 직전에 PLS가 적용되다 보니까 수확 직전에 칠 약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자, 수확 직전에 제가 약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참고로 하셨다가, 이걸 뭐 수확하기 전에, 3일 전에 칠 수 있는 약제들이 이렇게 201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걸 이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놓으셨다가 수확 직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살균제 이제 트리우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요 잿빛 무늬병이 있습니다. 수확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겐이라고 하는 약제, 잿빛 무늬병과 검은 전무늬병에 수확 3일 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빅 하는 약제는 여기 이제 탄저병과 잿빛 무늬병이 등록된 약제입니다. 전부 다 수확 3일 전까지 가능한 약제입니다. 포르투나, 이것도 탄저병과 잿빛 무늬병. 그 탄저병에는 스트로빅하고 포르투나 이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죠, 그죠? 비기넨, 잿빛 무늬병, 요 회성병입니다, 그죠? 회성병에는 트리우민, 프루겐, 비기넨, 요 세 가지가 등록되어 있고, 스트로빅, 포르투나 요 두 가지가 이제 탄저병과 회성병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를 하셨다가, 수확 3일 전에 요 약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살충제 종입니다. 살충제 종류는 이제 뭐 충카트, 엑시렐, 미네토스타, 명타자, 바로확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보세요. 그냥 우리가 PLS 때문에 농약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로 청출어람, 그 다음에 샤로트, 풀하우스. 이제 보통 이제 복숭아 순나방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다트롤, 에스페라, 복숭아 순나방과 그 심식나방에 그 적용 약제들인데, 풀하우스 요거는 석등나무 노른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확 3일 전에 다 칠 수 있는 농약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복숭아 병만 성공적으로 잘 방제만 한다면은 뭐 병해충으로 인한 복숭아 생산량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복숭아로 대박 내신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